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뭐였냐? 생태계는 크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군집까지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소가 어우러진 형태를 생태계라고 불렀고, 두 번째, 이 안에서는 물질의 이동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에너지 이동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 이게 이 생태계 구성의 마지막 피날레야. 물질 이동하고 에너지 이동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은 개체가 뭐냐? 개체는 뭐였지? 독립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애들이잖아. 맞지? 그런데 어느 정도의 일정한 성향을 갖는 애들, 우리는 그걸 이제 개체군이라 부르고 종이라 불렀지. 근데 같은 우리가 개체군 했을 때 같은 여우나 뭐 어떤 그런 다른 생명체들 가지고 이렇게 종을 같은 종으로 분류할 때 보면 사는 곳의 기후나 그다음에 그 곳의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개체군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 다시 말해서 사막여우가 다르고 북극여우가 다르고 온대여우가 다르다라는 거, 그런 것도 개체군에서 배웠고, 군집은 종의 개수가 많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이 어우러져 있는 걸 군집이라 부르고, 여기서 군집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안정하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될 거고, 요것이 바로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의 특징이다라는 거고. 자, 생태계의 구성 요소 중에 우리가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에서 생물적 요인을 굳이 세 개로 분류한다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는 것이고, 저기를 물질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어. 에너지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생산자라고 하는 거 독립영양생물을 생산자라고 불렀고, 얘들은 스스로가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해서 누굴 이용한다?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생산자였고, 그것들을 먹는 애들이 1차, 1차를 또 먹는 애들이, 그러니까 포식하는 애들, 포식자들이 2차, 3차가 되었다는 걸 배웠고, 그 다음 분해자는 생산자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그런 유기물들을 뭐한다? 무기물로 바꿔주는 역할, 땅으로 보내주는 역할, 그래서 다시 그 땅 속의 무기물들이 다시 식물에게 흡수되는 형태로 바꿔주는 형태들. 하지만 얘들도 에너지를 분해하는 과정에 나오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살아남는 애들이야. 먹이가 있다는 얘기지, 얘들도.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소비자도 먹이가 있어야 살아요. 얘도 먹이가 있어야 살아요. 이 둘을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하지만 얘는 뭐죠? 스스로가 무기물을 유기물로 합성해서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거. 다음, 요 그림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100% 나오는 게 요거예요. 작용, 반작용. 두 번째 나오는 게 상호작용. 특히 이 상호작용은 같은 개체군, 우리가 같은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을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딱 배웠잖아요. 기억나요? 텃세며 리더제며 이런 거 배웠잖아요. 시험에 잘 안 나오죠. 근데 내신에 나온다면 그것 또한 구분이 확실한 것만 나오니까 몇 개는 외워놓고 들어가세요. 다시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 작용이 뭐고 반작용이 무엇이냐 예문을 자기가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적어놓고 시험 보기 전마다 보고 외우세요. 먼저 작용이라는 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쉽게 나옵니다. 왜? 생명체들은 산소가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생명체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뭘 의미하죠? 산소 없이도 사는 생명체도 있다는 뜻이에요. 산소 없이 사는 세균이 무슨 세균이에요? 자, 산소 있어야 사는 세균을 호기성 세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호흡 세균이라고 부르거든요. 산소가 없어도 사는 세균. 니네 산소 없이 포도당을 분해하면 뭐라 불러요? 무산소 호흡이라고 배웠죠. 그거에 뭐가 있어요? 무산소 호흡에 발효가 있었죠. 여러분 발효는 인간에게 유익해요, 해가 돼요? 발효.
유익한 것 같죠? 발효식품 뭐뭐 있었어요? 니들? 어? 네, 술 좋습니다. 여학생들은? 김치, 김치. 뭐 치즈, 뭐 요거트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인간의 해가 되는 건 뭐라 불러요? 부패라고 불러요. 인간의 해가 되는 건 부패. 알았어? 너희 생투 들어가면 더 자세히 많이 배워요. 알겠어요? 에탄올 발효, 젖산 발효, 그 다음에 아세트산 발효. 지금 제가 말한 세 가지 발효 있었죠? 알코올 발효, 그 다음에 젖산 발효, 그 다음에 아세트산 발효가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 몸속에서 일어나는 거 뭐예요? 맞아요. 어디서 일어났죠? 근육에서. 여러분들 근육에 가면 ATP가 금방 소모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크레아틴 인산이 인산기를 넘겨줘서 얘가 계속해서 ATP를 합성하게 도와주거든요. 그것마저 떨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젖산 발효예요. 젖산이 쌓이면 뭐 배겼다고 그래요? 몸에. 알 배겼다고 그러죠. 어쨌든 그게 젖산 발효라고요. 알았습니까? 여튼 여러분들 산소 호흡을 하는 것들이 작용에 해당되는 거고, 식물 같은 경우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하다못해 여러분,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의 소나무들, 그러니까 바닷가의 소나무는 옆으로 자라거든요. 그것도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 소나무를 뭐라 불러요? 바다 해자를 써서. 해송이라고 그러죠, 해송.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좀 괜찮은 집 이렇게 전원주택 가면 소나무가 옆으로 퍼지는 소나무 있죠. 본 적 있어요? 옆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쭉 위로 자라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이쁘잖아요. 그런 소나무들이 해송이에요. 그런 것도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작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는 거 작용이잖아요. 왜요? 자기 몸을 겨울에 뭐 하려고? 안 얼어 죽으려고. 그래서 작용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뒤에 나오는 것들이 모두 작용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러분 빛의 세기 배웠죠. 빛의 양 배웠잖아요. 맞지? 그리고 온도 배웠고 물 배웠고 이게 다 작용이었던 거죠. 그럼 반작용은 뭘까요, 여러분? 반작용? 뭐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공기 중으로. 알았어? 두더지나 지렁이가 땅속에 구멍을 길을 내 가지고 산소를 공급해, 이런 것들, 나무가 자라서 바위를 부러뜨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반작용에 해당되는 거죠.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조금 예외적인 게 있으면 꼭 적어놓고 암기를 해 두십시오. 다음, 요 문제 풀어봤고요.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작용에 의해서. 기억나요? 여러분 이거 자기네 학교 배운 학교 손 들어봐요. 배운 학교. 여기 아직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거 아니야. 여기를 좀 자세히 배우면 보상점부터 출발해서 광파점까지 다 알려줘요, 학교 선생님들이.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뒤에 가면 나와요. 맨 뒷장에 가면. 그래서 알려준단 말이야. 야, 참고로 이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알려주고 들어갈 테니까 잘 들어봐.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냐면, 이 식물이 세로축을 보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라는 표현이 써 있잖아. 이건 뭘 의미하냐면 0부터 밑에는 마이너스잖아. CO2 흡수량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뭘 의미하니? CO2를 방출한다는 얘기야, 아이들아. 흡수량이 마이너스라는 건 방출한다. 딱 고로 봐라. 여기 딱 0일 때, 빛의 세기가 딱 0일 때 요 점 출발점을 잘 봐. 음지식물이 여기 위에서 출발하고, 요거지? 음지식물이 요거잖아. 그리고 양지식물이 밑에서 출발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다시 말해서 저 출발점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10이나 저걸 호흡량이라고 한단다, 얘들아. 호흡량. 알았니? 자, 호흡량이 뭔지 잘 들어봐. 얘들아, 니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동안 잠을 자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해, 얘들아. 알았니? 그 에너지가 얼마인가 봤더니 밥 한 공기인 거지, 니네한테는. 밥 한 공기를 주면 니네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잘 수 있어. 근데 그 와중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한번 딱 쓰잖아? 그럼 죽어. 에너지가 부족해서. 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빨간색과 노란색의 식물은, 이 빨간색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썼으면 얘는 하루에 밥 10공기가 필요한 애다 라고 해석하면 돼. 그런데 얘는 누가 먹이를 갖다 우리가 먹고 그런 애가 아니잖아. 만들어 먹는 애 아니야.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딱 요 봐봐. 250 마이크로몰이라고 써 있네. 이게 룩스라는 단위를 많이 쓰거든. 요 빛의 세기가 250 밑에서 0이 되는, 가로축이 0이 되는 이 순간이 뭐냐면 호흡량에 딱 맞게 광합성을 한 거야. 자, 0 이상부터 얘들이 광합성을 시작하거든. 근데 0이 딱 되는 순간이 뭐냐면 얘들이 필요한 밥 10공기를 딱 만들어낼 빛인 거지. 근데 그 빛이 계속 유지되면 얘는 생장을 못해요. 목숨만 연명하지. 니네랑 똑같아. 내가 니들한테 밥 2공기를 줘. 그럼 1공기는 뭐에 쓰고? 기초대사량이라는 걸 쓰잖아. 니들은 앞에서 배웠을 때. 나머지 1공기 갖고 활동대사를 한단 말이야. 일어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창문도 열어보고 이런 거 한다고. 알았니? 이 식물도 마찬가지야. 이 빨간색의 양지식물은 마이너스 10이라는 기본적으로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도 자기 몸을 건사하는 데 쓰는 에너지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래, 그 에너지가 딱 0이 되는 순간이 보상점이야. 그러면 적어도 이 식물이 쑥쑥쑥 자라나려면 보상점 이상의 빛의 세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 빛으로 쭉쭉쭉 늘었더니 여기 20 써있지. 그러면 이 지점, 이 빛의 세기는 말이다, 총 30공기의 밥을 먹는다라는 뜻이야, 저게. 근데 10공기는 호흡량에 쓰이고 나머지 몇 공기 갖고 20공기 가지고 가지도 틔우고 잎도 틔우고 꽃도 피우고 이런다는 뜻이다, 저게. 근데 저게 이상에서는 더 이상 어떠냐면 저 20이란 저 값, 이게 CO2 흡수량이라지. 여러분 흡수가 되면 뭐를 할 수 있어? 광합성 할 수 있잖아, 그지? 그 흡수량은 더 이상 빛의 세기에 따라서 커지지 않는다. 그걸 빛의 포화점, 광포화점이라고 얘기해. 알았어? 야, 니네 하루를 딱 느껴봐, 하루를. 이 그래프를 하루로 그려봐. 이건 좀 나오면 니네가 많이 틀리니까. 이게 시간이야, 시간. 그러면 얘가 0시, 6시, 12시, 18시, 24시 해보자.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에 따라서 0으로 놓게 이 그래프 가로선을 딱 그린다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세로축이 저거야. CO2 흡수량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광포화점 한번 지나고 여기서 광포화점 지나는데 왜 보상점을 지나는데 보상점을 왜 2군데 지나느냐? 왜? 태양이 떴다 지니까. 이해가냐? 그러면 내 말 들어봐. 6시 이전 여기. 그 다음에 뭐 18시 근처 여기. 여기 뭐를 하니? 호흡하지. 식물이 호흡하잖아. 그럼 잘 봐. 광합성은 거의 요 사이에서 광합성을 하게 되는데 함정에 많이 빠진 애들이 자, 요 근처에는 광합성을 한다 이거야. 실제로 여기 0이라는 거 있지? 사실은 요 그래프를 자세히 그리면 0이라는 부분보다는 여기까지는 거의 마이너스로 이렇게 유지될 거야.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쯤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거든? 이해가니?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고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될 거야. 그럼 적어도 이렇게 딱 커지는 이 부분부터 광합성이 시작되는 거라고. 해가 딱 뜰 때부터. 이해가니? 그런데 적어도 0을 지나야 이 식물이 호흡량 이상의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애들이 속는 게 뭐냐? 자, 호흡은 뭐
저녁 뭐 1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광합성은 6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얘들아, 호흡은 24시간 동안 계속 하는 거야. 이해가지? 니네 밥 먹을 때 숨 안 쉬냐? 얘들도 광합성 할 때 숨 쉬어. 그래서 CO2를 발생하거든. 근데 그 발생하는 CO2량보다 흡수되는 CO2량이 더 많은 거야, 여기가. 이해 갔어?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걸 의미하고, 우리는 단순하게 지난 시간에 뭐만 배웠어? 아, 음지식물은 호흡량이 적으니까, 이게 호흡량이거든. 밑에부터 여기가 0까지가 호흡량이 작으니까 그닥 뭐가 엽록체가 많을 필요가 없어서 울타리 조직이 얇고, 이렇게 여기 울타리 조직이라고. 여기를, 자, 여기가 울타리고 여기가 해면 조직 혹은 책상 조직이라고 그러거든. 여기 표피 조직이고 뒤에가 이제 여기가 이제 기공, 공변세포 있고 막 이러는 데야. 근데 봐봐, 얘는 두껍고 얘는 얇다. 그래서 내가 함정 하나 알려줬잖아. 양지 식물이 아니라 이제 니들 보면은 양수림이라고 해요. 양수림이란 있고 음수림이 있다. 음수림이 뭐냐면 좀 낮게 커서 약한 빛에서 살아남는 식물들이야. 근데 양수림은 굉장히 높이 자라는 나무를 말해. 그럼 당연히 양수림의 이파리는 양엽얘겠지. 근데 얘도 있다는 얘기야. 그때 얘기해줬잖아. 그지? 지난 시간에. 얘도 있다고. 저 밑에 쪽에는 나무가. 그러니까 니들이 나무를 가만히 보면 저 햇빛을 많이 받는 쪽 나무는 이래 두꺼워. 응? 울타리 조직이. 근데 안 받는 쪽도 뭐라고? 얇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런 애는 음역식물만 있다 그러면 이거 틀린 답이라고. 이거 양엽식물에도 이 이파리의 조직이 있어요. 아셨어요?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해줬죠. 그래서 호흡량,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호흡량이라 부르고, 요 위를 순광합성량 혹은 순동화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체 봐봐요. 광파점에서 총 광합성량은 30인 거예요. 요 값을 보면 30공기 먹었다고요. 그 중에 10공기는 호흡량이고 20공기가 뭐 순동화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요런 것들로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혹여나 학교 선생님들이 막 얘기하면 이런 얘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빛의 파장에 대한 얘기였죠. 적색광, 황색광, 청색광.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림 딱 봐봐요. 어떤 놈이 적응을 잘하고 있나고요? 홍조류죠. 그죠? 홍조류는 저 수심이 깊은 곳까지 뭘 할 수 있다? 서식할 수 있다는 얘기고, 녹조류는 얼마 못 들어가서 더 이상은 생존을 못하는 거죠.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저게 작용에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외부 비생물적 요인이 작용을 하는데 그에 대해 적응을 많이 하는 애들이 홍조류에 해당된다는 걸 보여주는. 알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1조 시간은 니네 딱 기억했지? 암기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 했지. 기억나냐? 암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보통 단일 식물들 있지. 단일 식물. 빛의 암기 기간이, 연속적 암기 기간이 핵심 포인트라고 했잖아. 기억나? 다시 봐봐. 단일 식물들은 암기가, 지속적 암기가 12시간 이상이면 돼. 12시간 이상만 암기가 지속적이면 얘는 개화를 한다고. 자, 그러면 장일 식물은 암기가 12시간 미만이면 돼. 암기가 12시간 미만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빛을 쬐어갖고 겨울에 뭐 저기 장애식물을 재배하겠다 그러면 그냥 암기 기간만 12시간 미만으로만 딱딱 조절해주면 얘는 무조건 개화해. 알았어? 근데 단일 식물들은 암기를 쭉 지속되는 중간에 1초, 2초라도 빛을 딱 틔우잖아. 그럼 리셋이야. 처음부터 다시야. 알았어? 그래서 니들 출제 잘하면 누구 내겠냐? 단일 식물 낸다고, 시험에.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작용해서 시험을 내겠다 그러면 이게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얘를 낼 수도 있다. 가르쳐줬다면. 얘는 잘 안 나와. 이런 애들은. 특히 얘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뭐 생명과학 모의고사 그러면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적응 뭐 이런 걸로. 알았냐? 됐어요? 얘도 그렇고. 자, 여러분
이 개체군의 특성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사망입 이런 거 다 둘째치고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이 그래프가. 기억나죠? 이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잘 보세요. 실제 생장 곡선이 어쨌거나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난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여기 이후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여기선 더 이상 애들이 태어나지 않아. 아닙니다. 출생률과 사망률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체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환경 수용력이라고 부른다. 그걸. 알겠지? 그러면 왜 이론상 생장곡선보다 실제 생장곡선이 개체 변화가 떨어지느냐? 뭐 서식지 공간도 그렇고 먹이의 그 경쟁 상황도 그렇고 바로 환경 저항이 커져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저항은 커진다.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 저항은 커진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요거 개체수 이론상 그 다음에 실제 생장곡선 잘 보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실험은 됐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가끔 개체군의 생존 곡선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이 무슨 형이다? 1형이다. 근데 히드라나 다람쥐가 2형이다. 파충류 같은 거, 어류 같은 게 3형이다. 외워놓으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처음에 개체수를 엄청나게 뿌린 애들이 3형이에요. 알았죠? 그거 안 틀릴 수 있어요. 됐고요. 얘도. 자,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기적 변동이 과연 자 비생물적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돌말의 개체운이 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지난 시간에 이 그래프 꼭 암기하고 들어가세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았습니까? 알겠습니까? 피식자 포식자 관계니까 됐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선생님이 했어요. 기억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문제들은 됐고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볼까? 그냥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공부본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가가 호흡량이 상당히 큰 곳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는 양엽식물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나는 음지식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조건에 줬으니까요. 음지나 양지라고 딱 줬잖아요. 그리고 기억이 동그라미 기억이 음지식물의 보상점이고 동그라미 니은이 양지식물의 보상점이며 동그라미 디귿이 음지식물의 광파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 가는 양지식물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디귿은 나의 보상점이다. 말이 틀렸죠. 나의 보상점은 기억입니다. 자, 니은일 때 가는 자, 니은일 때 가는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부터 출발해서요. 니은 여기까지 이 값을 우리는 뭐라 불렀어요? 호흡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상점은 총 광합성량이 호흡량과 같은 거라고요. 지금 보상점이. 이해가요? 그래서 총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다. 디귿 정답입니다. 이 빛의 세기를 계속 유지하면 이 식물은 죽어요. 다음 리을. 빛의 세기가 기억일 때 가가 나보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빛의 세기가 기억이면 그래도 나는 꾸역꾸역 살 수 있어요. 보상점이니까. 그죠? 근데 가는 죽어요. 알겠습니까? 기억이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기억에서는요. 이 아이는 기억 빛의 세기를 주잖아요. 자, 이건 뭔데? 얘가 필요한 호흡량인데 광합성을 요거밖에 안 한 거예요. 요만큼밖에. 그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잘 보세요. 이 빨간색이 바로 누구의? 가의 호흡량입니다. 빨간 색깔이. 어디든 같아요. 어디든 어느 빛의 색이든 이 빨간색은 가의 호흡량이야. 그러면 보세요. 요게 나 거 있죠. 나 거 요게 어디든
어디든 이게 나의 호흡량이에요. 그럼 기억을 딱 주잖아요. 기억은 적어도 파란색인 나 거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아서 얘는 그럭저럭 살아요. 보상점. 오래 유지하면 죽겠지만, 하지만 간은 얘 빨간색의 호흡량에 요 기억이란 지점의 광합성량은 요거밖에 안 된다고. 기억은 요렇게밖에 안 된다고.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빨간색이 못 미쳐 죽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BTC가 기억일 때는 나가 가보다 생존에 더, 그러니까 유리하겠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불리하다겠으니까 정답이 맞아요, 이것도. 아셨어요? 그 다음 이런 거 잘 보시고요. 이 문제 잘 푸세요. 이런 그래프 나온 건 잘 푸십시오. 그리고 12번 같은 문제 잘 풀어보시고 11번도 괜찮게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다음 여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03번 같은 경우도 잘 풀어보시고 알았니? 됐고, 자 여러분 이제 군집으로 오세요. 여러분 군집에서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군집은 엄청 많이 나와요. 3, 4문제 이상 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눈 똑바로 뜨고 보세요. 군집이라는 건 다양한 종이 사는 집단이잖아요. 개체군이 다양하다고요. 먹이사슬로 본다면 여러분 이 나무 하나에 엄청난 군집이 형성되어 있어요. 나무 하나에. 그래서 먹이 구물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먹이사슬, 서로 마치 그물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복잡할수록 안정한 거예요. 알았죠? 복잡할수록 안정한 거고, 이거는 군집이 되게 탄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순서를 보여주는 건 먹이지위라고 그래요. 먹이지위. 먹이지위가 높으면 아래 것들을 많이 먹을 수 있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다차, 우리가 1차, 2차, 3차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4차까지도 설명을 하는데 이 차수가 크죠. 상위 영양 단계에 있을수록. 자, 그래서 먹이 지위, 공간 지위가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먹이 지위 상당히 높은 소비자층에 있는 애들, 가장 높은 포식자들은 먹이 지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하위 레벨들의 지위들은요 공간 지위가 넓어요. 왜 공간 지위가 넓어야 될까요? 개체수가 많아요. 개체수가 많은 대신 또 뭐도 있죠? 그 생존 본능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번식력도 뛰어나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군집의 구조에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 설명은 드시고 우점종 나옵니다. 시험에 우점종 하나 나와요. 우점종. 알았지? 그러니까 뭐냐? 군집을 구성하는데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보를 줄 수 있는 어떤 개체군이 있느냐? 거기 일정한 서식지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은 수가 보이고 개체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막 그 개체수가 어디에 몰려 있고 어디는 적고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지역을 따져봤더니 비생물 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개체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유력한 애들, 그런 애들을 우점종이라 합니다. 알겠어요? 우점종. 그러니까 이 지구의 우점종은 누굽니까? 인간이겠죠?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희소종은 말 그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애들이 희소종입니다. 아셨어요? 여차하면 멸할 수 있는 애들. 그 다음에 지표종은요, 그냥 비생물적 요인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알 수 있는 게 지표종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에델바이스 알죠? 에델바이스. 예전에 제가 물어봤잖아요. 에델바이스. 걔 꽃에 솜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걔가 있으면 해발고도가 3000m 이상인 애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에델바이스 같은 애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표종 같은 경우는 그 특정 환경 조건에서만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표종에서 뭐 이끼류가 검사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환경 상황이 좋구나,
공기가 좀 괜찮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핵심종. 이런 애들이 핵심종이에요. 뭐, 불가사리도 핵심종이고요. 뭐냐면 이게 성게 같은 것들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그 수달 같은 경우는요, 물고기 같은 것들을 막 굉장히 많아진 걸 다 잡아주는. 그리고 또 수달종은, 여러분, 수달은 우리나라의 골칫거리인 황소개구리도 다 잡아먹잖아요, 애들이. 생태계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애들이 얘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오는 게 얘입니다. 바로 방형구법이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방형구법은 한번 배워두면 되게 쉽거든. 근데 혼자 독학하다 틀리는 거야, 이게 지금. 잘 봐봐봐. 방형구법이 도대체 뭐냐? 사실 얘들아, 방형구법은 우점종이 누구지? 를 알려고 하는 행위야. 여기는 정방형이라는 걸 니는 배우거든. 정방형. 그게 정사각형. 가로, 세로 1m. 근데 이거 말고도 얘들아, 직사각형도 있고, 띠도 있고, 원도 있고, 다양해. 알았어? 뭐, 예를 들어, 별한 거, 절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사각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도 흐르고 서식지 환경이 정신없다 그러면 원형으로 하고 막 되게 많어. 근데 니들한테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은, 출제자들은. 그래서 정방형, 가로, 세로 1m 가지고 실험을 한다고. 이거 왜 하냐고. 여기서 이들이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먼저 밀도를 구할 거야, 밀도. 면적당 개체수, 밀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뭐 빈도를 구할 거야, 빈도. 자주 나타나는 정도거든, 빈도. 그 다음 마지막, 얘들이 차지하는 표면적, 피도를 구할 거야, 피도. 순간적으로 30대를 때렸어. 기분 나쁘죠? 정신 차리십시오, 이 사람아. 야, 뭐뭐 있었어요? 3도. 밀도 해봐요. 밀도. 빈도. 태권도. 합기도인가? 죄송합니다. 피도가 있었죠? 여러분, 피도는 잘 안 내요. 개체 크기를 다 정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교실 안에 빈대 하나의 면적이 넘을까요? 우리 사람의 면적이 넘을까요? 아, 그렇죠. 이게 피도거든. 그러니까 개체마다 다 면적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피도는 잘 안 내고 밀도하고 빈도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여러분 보세요. 밀도, 면적당 특정 개체의 숫자, 빈도, 전체 방형구의 숫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가로, 세로 1m를 10칸씩 자르는 거야. 가로 10칸, 세로 10칸, 총 몇 칸? 100칸. 그 중에 몇 칸을 차지하냐, 이게 빈도야. 그러니까 한 칸 안에 2개 들었든 3개 들었든 상관없어. 몇 칸, 있다 없다만 따지는 게 빈도다. 알았어? 이따 따지는 거 봐. 피도는 전체 면적당 그 종이 차지하는 면적을 구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같은 개체수라도 하나의 개체의 면적이 큰 애들이 이 피도가 크겠죠. 자, 그러면 그것들을 다 구합니다. 구한 다음에 밀도라면 전체 밀도 값에 얘가 차지하는 밀도, 이거 상대 밀도라고 합니다. 전체 빈도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빈도, 이거 상대 빈도라고 하고요. 상대 피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들을 합쳐서 제일 큰 애가 우점종. 이 세 개를 합쳐서 제일 큰 애가 뭐라고? 우점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값을 뭐라 부르냐? 중요치라고 불러요. 중요치. 그러니까 결국 우점종은 중요치가 어떤 거야? 가장 큰 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예를 하나 들어준 거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들 시험지는 이렇게 안 내요.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낸다. 요거 하나 딸랑 내는데, 지금 여기는 전체 방형구를 4개를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전체 방형구를 4개를 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따질 때 조심할 건, 빈도는 이거 한 칸, 이거 한 칸, 이거 한 칸, 이거 한 칸으로 따진 거야, 이거 지금 얘는. 알았니? 다시 얘들아, 여기 봐봐. 이게 지금 가로 칸, 세로 칸이 칸수가 다 있잖아. 근데 이거 하나하나 따진 게 아니라, 잘 봐. 이거 하나를 한 칸, 2칸, 3칸, 4칸으로 따진 거라고, 지금. 넓게. 그럼 잘 봐봐. 먼저 질경이 찾아봐, 질경이.
여기 하나 들었고, 여기 두 개 들었고, 세 개 들었고, 네 개 들었네. 이해가냐? 질경이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전체 4제곱미터당 4개 들은 거라고. 이해가냐? 1제곱미터가 4개가 있자는 건 4제곱미터당 4개가 들었다고. 그래서 얘의 밀도는 1/제곱미터가 되는 거야. 그럼 토끼풀 계산해봐. 토끼풀. 토끼풀이 어디 있냐? 여기 토끼풀인가? 아니다, 여기 있다. 토끼풀이. 얘들아, 토끼풀이 뭐냐? 여기서. 여기 있구만. 하나, 둘, 셋, 넷, 5개. 6, 7, 8개. 9개, 10개, 11, 12, 13, 14, 15, 16개. 4제곱미터당 16개 들었다 해가지고 밀도를 구하는 거야. 4. 그러면 얘가 1 나오고 4 나오고 5 나왔어. 전체 합친 거 10이잖아. 10 중에 5, 10 중에 4, 10 중에 1. 이게 상대 밀도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 채율아. 아이고, 다시 뭘 크게 불렀다고 그렇게 세상 무너지듯이 떨고 깜짝 놀라갖고 깨고. 정신 안 차려? 아까는 잘 버티더만. 야, 빈도 봐봐. 여기 질경이 있어 없어? 있다야 끝이야. 토끼풀 있다야 끝이라고. 질경으로 따지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자, 민들레 따져봐. 민들레. 있다 없다 있다 없다야. 민들레는. 이해가냐? 전체 4제곱미터당 이거야. 전체 4칸당 2칸밖에 없어. 그게 빈도야. 4칸당 2칸밖에 없어. 얘들은 4칸에 다 들었잖아. 토끼풀하고 질경이는. 이해갔냐? 이해갔냐고. 봐. 한 칸 한 칸 따진 게 아니라 1제곱미터를 한 칸으로 다 본 거라고. 4칸 중에 있는 칸이 2칸이었던 게 누구라고? 민들레야. 알았어? 다음에 요거를 써. 자, 봐봐. 빈도는 4칸당 다 있었어. 토끼풀도 4칸당 다 있었어. 있다 없다만 따지는 거니까. 얘는 4칸당 2칸만 있어. 그래서 전체가 2.5야. 2.5 중에 하나, 2.5 중에 하나, 2.5 중에 0.5 이런 식으로 구한 게 상대 빈도야. 퍼센테이지로 구한 거야. 알겠냐? 피도는 조건을 줘야 돼. 여기 보면 하나당 그들의 피도를 얼마로 잡았냐? 0.04로 줬네, 조건을. 알았냐? 0.04로 줬어. 개체수 하나를. 그게 질경이는 4개 들었고 토끼풀은 16개 들었고 민들레는 세보니까 12개가 있더라는 거지. 알겠냐? 그래서 이것을 재는데 그 칸의 숫자를 면적으로 재가지고 값을 낸 거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 값을 가지고 상대적인 피도를 구하면 이렇게 떨어져. 피도는 잘 안 내, 니들한테. 피도는 복잡해갖고 칸의 면적을 줄 것인가 개체 면적을 줄 것인가 되게 조건이 복잡하거든. 그러면 이 질경이 토끼풀 민들레 중에 상대 밀도 더하기 빈도 더하기 피도를 했더니 제일 큰 값이 나오는 게 누군가 봤냐 그랬더니 토끼풀이 제일 많더라. 알겠냐? 그러면 우점종은 토끼풀이다. 중요치가 제일 커서 이렇게. 이해 갔어? 방향구법이 뭔지? 자, 이제 군집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여기는 좀 디테일하게 봐라. 시험 문제 나오면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니까. 일단 수생군집,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자, 육수에 해당되는 담수군집하고 바다에 형성되는 해수군집이 있어. 실제로 시험에 출제될 때는 담수, 해수 안 나와. 범주가 너무 넓어. 또 하나, 방영구법으로 딱 잡아낼 수가 없어, 거기는. 자, 그러면 육상군집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봐도 삼림이나 초원, 사막이 있는데 실제로 삼림이라고 하면은 나무가 자라야 돼. 지금 우리는 군집의 종류에서 지표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야. 수평면에서 삼림,
목본이라는 건 나무를 말하는 식물이다. 얘들이 우점종이다 라고 하는 건 나무가 훨씬 누구보단 풀보다 많다라는 얘기고, 그게 일반적인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목본 중심이잖아 우리나라가. 근데 몽골 쪽 가면 뭐 중심이야? 풀 중심이라고. 그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저기 뭐 고비 사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사막이 중심이 되겠지.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지역, 이런 것들이 육상 군집에 해당되는데, 커다랗게 우리가 구분을 하면 세 개다. 삼림, 초원, 사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초원은 여기 보면 열대 초원 해가지고 사바나 이렇게 써 있지. 그리고 온대 초원이 있지. 그리고 어디 있냐? 우리가 또 뭐 동토라고 불리우는 몽골 쪽, 그죠? 툰드라 지역 있잖아. 그쪽도 일반적인 초원에 해당돼. 자, 요런 것들이 존재한다. 목본이 중심, 초본이 중심, 그 다음에 극히 살기 힘든 곳. 알겠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툰드라 지역도 사실은 초본이 나긴 나지만 그냥 한대 사막 이렇게 봐두는 게 좋아. 사막 지역으로 보는 게 좋다. 다음. 아유, 씨. 괜히 다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넘어가는. 불쌍한 과정. 자, 삼림의 층상구조 해가지고 위쪽으로 쌓여지는 수직구조를 말하는데, 수직적 몇 개의 구조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여기 쪽이 나오니까 잘 봐라. 여기 쪽이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교목층이 있고 아교목층이 있고 관목층이 있다는데, 여러분 관목은 나무가 좀 낮은 나무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아교목은 막 지금 크고 있는 애들, 교목은 완전히 자라서 상위 균층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 그래서 이쪽은 뭐 광합성층이라고 하고, 분해자가 얘들이 사는 선태층, 초본층, 지중층, 요 세 개만 잘 봐도. 그래서 부식질이 많다, 영양분이 많은 부영양토를 말하거든. 두더지, 지렁이 등의 분해자, 균류 이런 것들이 사는 것이 지중층이다 라는 거. 선태층은 우리가 말하는 이끼류들 있지. 버섯, 곰팡이 등.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애들보다는 좀 다세포 애들, 세포류가 조금 진화한 애들, 그런 애들이 사는 것이 선태층. 그리고 여러분들 이끼류가 선태식물이에요. 알겠어요? 선태식물보다 조금 발달한 게 양치식물이고요. 그러니까 선태류들이 사는 애들이 선태층. 초본층은 기본적으로 초본이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겠지. 근데 초본까지는 뭐를 할 수 있다? 광합성이 가능하다. 알았어요? 초본까지는 광합성이 가능하다. 그런 거 정도 보시고요. 다음, 군집의 생체분포에서 이 그림 보이죠? 그림. 이 그림이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림이. 이거는 우리가 보더라도 지표층,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여기 사막지역 툰드라, 열대우림, 여기 목본, 여기 목본과 초본이 합쳐진 곳, 그 다음 침엽수림,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보는데, 보세요. 지표에서는요, 위도에 따라서 구역구역의 생체가 달라요. 다시 말해서 온대지방도 목본이 있고 초본이 있고 사막이 존재할 수 있고요.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대초원은 어디 기억나요? 아프리카에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 다큐멘터리 맨날 나오고. 세렝게티 알아요? 들어봤어요? 거기가 열대초본이에요. 그쪽이. 알겠지? 작은 나무들이 군데군데 있고, 그러니까 사냥터로 유명한데, 누가 사냥은 사자들이 막 몰려있고, 강가에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곳이 여기다. 그러니까 뭐야? 각 위도별로 목본, 초본, 사막이 골고루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건 수직분포인데, 수직분포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상록, 화렵수림인데, 상록은 푸른색을 1년 내내 띄고 있는 애들인데, 화렵수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이파리가 큰 것들이죠. 그리고 여기는 낙엽, 화렵수림, 떨어뜨리는 애들.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침엽수가 많고 관목대가 많은데, 여러분들 한라산 등정하다 보면 그거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나무들이 낮다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높은 산을 올라가다 보면 관목림들이 다가올 때가 있고, 맨 꼭대기는 뭐예요? 거의 금잔디죠. 거의 보면. 그죠? 아니면 돌멩이가 잔뜩 있다든가, 그런 쪽을 관목대, 그 위쪽은 초본 쪽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요거 순서대로 잘 봐주세요. 시험 볼 때 보면
그냥 아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여긴 뭐라고? 열대우림, 이쪽은 낙엽수림, 이쪽 위는 침엽수림, 그리고 그 위쪽은 툰드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됐고요. 이쪽. 자, 이제 식물 군집의 천이과정 시험 문제 무조건 100% 하나 나와요. 천이과정이라는 건 얘가 생물도 그렇듯이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가 있고 나중에 장년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죽게 되고 다시 또 윤회 불교냐?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식물 군집의 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곳에 식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산을 가면 나무가 잔뜩인데 그 밑으로 막 걸어 다녀도 될 정도의 넓은 공간이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어디는 나무가 잔뜩 있는데 들어갈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그죠? 그런 곳을 지금 아 이건 발달된 거다 발달되지 않은 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먼저 봅시다. 1차 천이라는 건 바닥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건성천이가 있고 습성천이가 있어요. 지금은 건성이라는 건 척박한 땅바닥에서 출발한 거야. 용암대지. 그러니까 용암대지가 뭡니까? 뭐 용암이 흘러내려서 굳어진 거죠. 그럼 뭐 식생은 전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바위 같은 건조한 곳에서 얘들이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시작할 때 처음에 그 땅을 덮어내는 개척자 역할을 해들은 누구냐? 지유류나 이끼류다. 아까 지유류 배웠잖아요. 그죠? 이끼류도 배웠고요. 자, 개척자인 지유류가 들어와서 토양이 형성되고 이끼류가 시작된다. 그러면 그 다음엔 누가 나오느냐? 풀떼기들이 자란다. 광합성을 시작하는 생물들이 나타나게 식물들이 이게 초원입니다. 초본류들이 기본이고요. 그 다음 작은 나무인 관목림이 출발을 해요. 그러다가 양수림이 쭉쭉 코올라갑니다. 위쪽으로 계속해서 쭉쭉. 자 여기까지는 이제 밑으로 걸어 다닐 수 있겠죠. 자 관목림과 양수림 거기에 이제 작은 아이들 악교목층이 있죠. 얘들까지 막 생겨나가지고 복잡해집니다. 거기에다 음수림도 막 자라기 시작해요. 마지막에 음수림까지 꽉 차면 이게 식물 군집의 마지막 형태예요. 이걸 극상이라고 부른다. 이거 순서 외워야 된다. 특히 얘들아 동그라미 3번부터 7번까지는 일정하다. 알았어? 초본,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여기까지는 일정하니까 이거 외워놔라. 시험에 100% 나온다 이건. 알겠지? 자 이제 넘어가 봐. 습성천이 봐봐. 빈 영양호가 있다는데 물이야 물. 거기에 플랑크톤이 굉장히 적어 있는데 영양염류가 많이 생겨. 그래서 플랑크톤이 많이 생겨. 이 식물성이 됐든 동물성이 됐든 얘들이 먼저 생긴 다음에 거기에 흙 같은 것들이 막 쌓여. 뭐 물에 흘러들어오는 뭐 홍수가 나서 그 객토 같은 것들이 막 쌓여서 얘를 덮어. 그리고 뭐가 시작돼? 초원, 관목림, 양수림, 호남림, 음수림 똑같이 시작돼. 출발이 용암대지냐 바위냐 아니면 빈 영양호냐에 따라서 건성천이 습성천이로 바뀌지만 결과론적으로 초원까지 형성이 되면 그 천이 과정은 동일하다는 걸 명심하자. 야 극상이 뭐라고? 음수림이다. 꼭 외워놔라. 여기서 질문. 야 관목림이 광합성량이 많겠냐 양수림이 많겠냐? 이 개체수로 먹고 가는 거거든. 알았어? 자 양수림도 개체수는 남부럽지 않겠지만 하나 개체 크기보다는 개체가 작을수록 넓은 면적에 걸쳐서 존재하겠지. 또 하나 봐봐. 양수림 과정에 들어가면 대부분 햇빛을 나무들이 차단한단 말이야. 밑에 있는 초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가장 광합성이 큰 쪽은 뭐 초원이나 관목림 쪽이 더 광합성이 많아. 근데 이거는 팩트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이걸 천이 과정에 따라서 광합성이야 그려준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아 그렇게 이해해. 아 햇빛이 누구에 더 많이 존재하느냐. 초원 쪽은 위에 가리는 애들이 하나도 없잖아. 햇빛이 다 들어오는데 양수림이 되면 나무들이 다 가린 다음에 그늘을 만들어 버려요. 광합성이 오히려 초원 쪽이 훨씬 세다라는 거. 다음 이게 그림으로 알려주는 그림인데
초원에서 출발이 똑같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자연재해가 일어나잖아. 산불이 일어나거나 산사태가 일어났다 쳐보자. 그러면 2차 천이가 일어나거든. 여기부터 출발이야. 초원. 초원부터 출발이라고. 알았어? 2차 천이는 어디부터 출발이라고? 초원부터 출발한다는 거 명심하고 1차 천이 때보다는 훨씬 빠르다는 것도 명심해. 알겠냐? 자, 이제 군집 내 개체 간의 상호작용. 여기서 시험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와. 하나 내지 2개가 나오는데 물론 수능은 1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일단 여러분 군집 내 개체 간의 상호작용이니까 서로 다른 종간 경쟁이에요. 종끼리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이 경쟁 베타 원리거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하나의 개체군만 있어도 실질적인 환경 저항이 시간이 지나면 엄청 커지는 거 배웠어, 앞에서. 그런데 2개의 개체군이 있다. 거기에다가 서식지가 맞물리고 그리고 먹이가 서로 겹쳐진다. 경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경쟁이 일어나는데 요 그래프를 잘 봐봐. 이 2개의 그래프가 있어. 이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프를 따로따로 보아야 돼. 이거 따로따로.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S자 모양이라는 건 실제 생장 곡선이잖아. 이론적 생장 곡선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양이고, 자, 애기 집신벌레만 키웠을 때, 집신벌레를 키웠을 때 요런 그래프를 갖고 있는 애들이 둘을 같이 혼합 배양을 하면 적어도 누구보다 봐라. 요렇게 된 게 정상적인 애기 집신벌레인데 주로 이렇게. 알았냐? 왜? 혼자 같은 자기 개체군끼리만 있을 때보다 다른 애가 있으니까 환경저항이 더 커질 거 아니야. 준다고. 그런데 누구는 그냥 집신벌레는 이런 그래프 자체에서 봐봐. 이런 그래프 자체에 그냥 소멸해. 졌다는 얘기. 경쟁 베타원리에서 배제됐다는 얘기라고. 알았어? 애기 집신벌레도 그냥 혼자 독립적인 반독 배양을 했을 때보다는 개체수는 줄어. 환경 수용력이 준다고. 그런데 지금 집신벌레 자체는 경쟁에서 도태돼서 아예 전멸이야. 이걸 종간 경쟁이라고 부른다. 알겠어? 요것 때문에 일어나. 먹이 서식지 겹침 현상과 먹이. 그러니까 공간의 겹침, 그 다음에 먹이의 겹침. 이 현상에 의해서 종간 경쟁이 일어나면 이긴 애들도 개체수는 줄어. 근데 살아남는 거고, 그 경쟁을 해서 도태된 애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지, 걔들은. 이걸 뭐라 부른다고? 종간 경쟁. 뭐가 겹치면서? 서식지하고 먹이 공간이 겹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알겠어? 두 번째, 분선은 시험에 정말 잘 안 나오거든. 분선은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얘들은. 그냥 알아서 피해, 애들이. 다시 말해서 솔새라는 새들은 나무마다 그들이 머무는 곳이 다 달라. 이거는 솔직히 먹이에 대한, 그러니까 먹이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도 있지만, 경쟁에서 밀려서 그냥 싸우지 않으려고 스스로가 먹이를 찾아 내려간 것도 있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 다음, 피라미랑 은어는 원래 피라미가 강의 중앙을 다 차지하고 수소 곤충이나 아니면 뭐 식생생물, 수생생물을 먹고 살거든, 식물들을. 그런데 은어가 나타나면 옆으로 피해. 은어는 돌멩이 하나하나마다 자기의 서식지를 결정하는 무엇이 있지? 텃새가 있었잖아. 기억나지, 얘들아? 앞에서 텃새가 있었는데 은어가 들어온 피라미는 당연히 강가로 가서 수생식물만 먹고 살아. 수소곤충 못 잡아먹고. 알겠어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분서. 다음, 이게 옛날에 2011년도인가? 야, 니네 몇 년생이야? 8년생. 아, 니네 태어날 때쯤에 나왔던 문제야. 알겠냐? 그래서 얘들이 따개비가 있거든, 따개비. 니네 따개비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봤지? 막 거북이나 고래나 등에 막 잔뜩 붙어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이 따개비 종인데 A종과 B종으로 분류했을 때 따개비 A종과 따개비 B종이 있단 말이야. 얘들을 단독 배양을 시켰을 때 이렇단 얘기야.
이 단독 배양이 됐을 때 A종을 제거해버리면 얘가 여기까지 사는데 그 다음에 B종이 없으면 얘는 이 아래까지 내려온다는 거지. 그런데 같이 서식시킬 때는 얘가 얘를 침범하지 않아. 알겠어요? 이런 형태. 그래서 서식 공간이 달라지게 보이잖아, 지금.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종간 경쟁에 의한 생체적 지위가 변한다라고 얘기해. 그러면 어디서 종간 경쟁이 일어났겠어? 간조 수위부터 평균 수위 요 사이 있지. 여기서 종간 경쟁이 일어나서 따개비 B한테 밀린 거야. 알았어요? A가. 이해 갔냐? 저런 그림 볼 수 있지? 다음 공생.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공생이라는 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 그런데 서로 플러스가 되느냐? 누구 하나만 플러스가 되느냐? 아니면 누구 하나는 플러스가 되는데 누구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느냐? 이게 공생이야. 그래서 편리공생이란 뭘까? 하나는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나머지 하나가 플러스를 하는 게 편리공생이다. 그래서 뭐 보니까 빨판상어와 거북. 니네 빨판상어 본 적 있어? 걔 딱 붙어갖고 계속 따라다니잖아. 걔가 붙는 그 먹이, 걔가 먹이를 먹고 흘리는 걸 주워 먹는 애들이거든. 그리고 따개비랑 혹둥고래는 사실 혹둥고래가 이익도 손해도 없다라고 하는데, 손해죠. 얘들이 계속 서식해서 몸에 피부를 덮거나 아니면 눈 부위나 이런 데로 들어오게 되면 손해겠지만 그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다? 편리공생에 해당되고 황제 청소새우랑 해삼, 그 다음에 황노와 물소. 여러분 이거 황노는요, 이 물소가 막 그 진흙탕을 걸어다니고 풀숲을 지나가면 막 여기 벌레들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거 잡아먹으려고 붙어 있는 애들이야. 얘들은. 그러니까 그 물소한테는 전혀 뭐 이익이 없어요. 근데 황노한테는 좋잖아요. 벌레들이 알아서 튀어나오니까. 자, 상리공생 둘 다 플러스입니다. 요거 시험에 잘 나와요. 상리공생은 흰동가리 말미잘, 그리고 뿌리옥 박테리아랑 콩과식물, 이거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개미랑 진딧물이, 이런 거 진짜 잘 나오거든요. 꽃과 곤충, 청소 늘레기와 도미, 이런 애들이 뭐라고? 상리공생 둘 다. 그래서 얘는 그림에 이렇게 나오는 거 알아요? 시간을 주어지고 여기 개체수를 줄 때 뭐 이렇게 그립시다. A, 그 다음에 B 했는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A, B. 이게 상리공생의 그림이에요. 같이 커지는 거죠. 아셨습니까? 채율아! 또 한 번만 더 정신 안 차리면 이제 문 밖에 내놓고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수업 보게 할 거야. 정신 차려. 내가 프린트 줬냐? 밖에 나왔겠지? 그지? 아니야, 괜찮아. 끝나고 줄 거야. 자, 기생. 한 놈은 죽는 거다. 한 놈은 마이너스, 한 놈은 플러스, 이걸 기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되는 애들이 누구냐? 숙주야, 숙주. 알겠어? 니들 보면 기생충이 대표적인 거지만 여기 봐봐. 겨우살이 있지. 니네 이거 겨우살이 본 적 있어? 겨울에 나무들이 낙엽이 있어 없어? 없는데 어디에만 나무가 모여 있어. 그거 나무 진액 밟고 사는 겨우살이야. 그 한약재로 쓰거든. 그래서 그 산 타는 분들이 많이 걷어가 이거. 이거 나무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애들이 겨우살이라고, 얘들이. 알겠죠? 그 다음 포식과 피식은 앞서서 배웠어요. 포식자, 피식자, 눈신토끼, 스라소니 배웠죠? 그런 관계. 그러니까 포식자와 피식자는 보통 피식자들이 개체수가 많았죠. 포식자 개체수가 적었고 개체수 변화에 따라 얘들이 변한다는 거죠. 요런 것들이 포식과 피식 관계예요. 잘 나와요. 포식, 피식도. 자, 요 그림 잘 보고 해석하세요. 이게 이렇게도 나오지만 뭐로도 나면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내요. 이렇게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A종, B종 이래가지고요. 알겠어요? 이렇게도 시험에 낸다고.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저기서.
나죠, 나. 상리공생이에요, 얘가. 플러스, 둘 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는 뭘까요? 기생이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숙주가 마이너스잖아요. 그 다음, 하나는 플러스인데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B는 플러스인데 A는 0이라고. 이런 게 뭐예요? 편리공생이 되겠죠. 됐죠? 둘 다 마이너스 뭘까요? 둘 다 마이너스 종간경쟁이에요. 아까 봤잖아. 둘 다 떨어졌잖아. 하나는 완전히 도태됐지만. 이해 가냐? 여러분, 625가 뭘 것 같아요? 응? 이걸로 따지면 625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체간 싸움이잖아요. 그건 또. 그죠? 근데 싸우고 나면 다 서로 이념 전쟁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코끼리가 우리를 이거는 이제 종간 경쟁이 되겠지만 그렇진 않죠. 여러분 그 범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조선시대 진짜 1800년도 후반 1900년 초반에도 되게 많았대요. 범이. 그럼 범은 우리를 잡아먹잖아요. 포식과 피식 관계죠. 그거 아셨어요? 자, 요 그림 꼭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이 그래프는 포식, 피식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A종이 눈신토끼, B종이 스라소니에 해당됐고, 둘 다 커지는 거, 이거 상리공생. 하나는 커지는데 가만히 있는 거, 이거 편리공생. 하나 줄고 같이 돼지고, 이거 뭐예요? 종간경쟁. 이해 갔습니까? 요렇게. 됐습니다. 여기.